오늘은 노을빛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한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어지시나요? 결혼 5주년 기념일 저녁,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식탁 위에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던지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거야? 그 옆에는 명품 원피스를 입은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고, 제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배 속에는 7주 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의 잔인함이 훗날 그들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그날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남편 도훈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끓이고 작은 식탁에 흰 식탁보를 깔았어요. 마트에서 산 향초까지 켜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가슴 주머니에는 일주일 전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의 아기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오늘은 꼭 말해야지. 5년을 기다린 아이가 드디어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 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결혼 생활의 모든 균열을 메워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남편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여보, 왔어. 인사말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건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65세 시어머니 오말분 씨와 33살 정도로 보이는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남편 도우는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낯선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라예요. 도훈 오빠 대학 동기거든요. 유학파 티가 확 나는 말투였어요. 명품 백을 무릎에 올리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립병원 이사장님 딸이야. 미국에서 의학 박사도 받고 왔지.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더라고요. 뭔 일이신지. 일이라니, 이혼 얘기하러 왔지.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식탁에 내팽개쳤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갈치조림 옆으로 이혼합의서가 떨어졌어요. 아이도 없고 애도 못 낳고 그냥 우리 도훈이 인생만 망치고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제 주머니에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는데도 말이에요. 우리 도훈이는 강북 이런 동네서 월세나 내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미라는 강남에 병원도 물려받고 집안도 제대로 된 애야. 너처럼 시골 철물점 딸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장미라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도훈 오빠한테는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걸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제 편은 아니었죠. 우리 정말 잘 안 맞는 것 같아. 아이도 생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순간 뱃속 아기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방패로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안 격에도 안 맞고 집도 이런 데 살고 5년 동안 뭘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모욕이 계속됐어요. 일주일 안에 서류에 도장 찍어. 그리고 이 집 보증금 받으면 당장 나가. 우리가 도와준 거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끝내라고. 세 사람이 나간 뒤 저는 식탁에 앉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꺼내보니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가 바보였구나.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명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대형 증권사 입사 제안도 받았었죠. 하지만 도훈과의 사랑을 선택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시어머니의 무시와 모욕을 참고 살았어요. 아이가 없다고, 집안 격이 안 맞는다고 끝없는 비난을 들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투자해왔거든요. 결혼 후에도 몰래 용돈을 아껴서 계속 모았어요. 몇 년 사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제법 목돈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임신 확인서와 비트코인 지갑 정보를 가슴에 꼭 쥐고서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뱃속 아기와 함께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뒀는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에요. 가슴 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가 저와 제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유튜브 수익의 일부는 소아암, 어린이와 노인복지회에 기부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마음으로 후원하세요. 그날 밤 저는 역 근처 허름한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 30만 원짜리 2평 남짓한 쪽방이었어요. 벽지가 뜯어진 곳곳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죠. 침대에 앉아 가져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함께 대학교 졸업장이 나왔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장. 그 옆에는 4년 내내 받았던 성적 우수 장학생 상장들이 있었습니다. 한서연, 경제학과 수석 졸업장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었죠. 세상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몇 년 전 저장해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2018년 대학 졸업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검은 졸업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시골에서 서울 명문대까지 와서 수석으로 졸업하다니.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셨죠. 서연아,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우리가 못해준 거 다 네가 해내는구나. 그 일주일 뒤였습니다. 대형 증권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서연 씨,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입니다. 연봉은 6시 1천만 원에서 시작하고요.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4년 동안 경제학 공부에 매달린 이유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손에는 빨간 장미꽃 다발을 들고 있었죠. 서연아, 나랑 결혼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는 그를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훈아, 나 취직됐어. 증권사에서 일하게 됐어.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평생 책임질게. 그때 저는 바보였습니다.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증권사에 입사를 포기한다고 연락했죠. 정말 아까운 인재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담당자가 만류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해 12월에 도훈과 결혼했습니다. 고시원 침대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그때 제 꿈을 포기했을까요? 결혼 첫 해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도훈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했죠. 하지만 2년째부터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 반찬은 왜 이렇게 밍밍해? 우리 도훈이가 뭘 먹고 사나?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아직도 애 소식 없어?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이 공부만 하고 살아서 애 낳는 걸 모르나 봐.
그럴 때마다 도우는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세니까 이해해줘.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저는 혼자만의 작은 비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관심 있게 봤던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달 도훈이 주는 생활비에서 10만 원씩 빼서 비트코인을 샀죠. 처음에는 정말 소액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사이 가격이 몇십 배로 뛰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열어 차트를 봤어요. 숫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나도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거야. 하지만 그 꿈은 계속 미뤄뒀어요. 돈을 사랑했고,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모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골 철물점 딸이 우리 집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명문대 나와서 뭐하나? 집안 배경이 없으면 소용없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우리 도훈이 인생 망치지 마.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훈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작년부터는 장미라라는 여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훈이랑 같은 과 동기래. 미국에서 의학 박사도 받고 왔대. 집안도 좋고 병원도 물려받을 애야. 그때마다 불안했지만 도훈을 믿었어요. 설마 했죠. 하지만 어젯밤 현실이 됐습니다. 그들이 함께 나타나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새벽 4시 저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대학 선배 정혜성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일하는 그는 제가 몰래 모은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우연히 만났을 때 제 상황을 털어놨더니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서연아,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내 능력이면 충분히 독립할 수 있어. 그때는 그저 고마운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 있어? 이혼하기로 했어요. 혼자 살아야겠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언제부터 준비할까? 지금 제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알겠어. 내일 사무실로 와. 자세히 계산해 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엄마가 다시는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어줄게.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 한서연의 진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요.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죠. 제가 준비해온 것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강남역 근처 한 회계법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18층 정혜성 공인회계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정혜성 선배는 저보다 5살 많은 40세였습니다. 대학교 경제학과 선배였죠.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파트너까지 올랐어요. 몇 년 전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분이었습니다. 서연아, 들어와. 정혜성 선배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큰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자격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죠. 일단 앉아. 차 한잔 할까? 고맙습니다. 선배. 그가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몇 년 동안 정리해온 투자 내역들이 들어 있었어요. 자, 이제 정확히 계산해보자. 정혜성 선배가 책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비트코인 지갑이 몇 개였지? 총 5개 지갑에 나눠서 보관했어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지갑 주소들을 하나씩 불러주었습니다. 선배는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첫 번째 지갑. 와, 이것만 해도 3억이 넘네. 정말요? 응. 네가 2018년에 100만 원어치 산 게 지금 이 정도 돼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지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가 모은 돈이 엄청난 금액이 되어 있었어요. 전체 합계가. 선배가 잠시 멈추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12억 8천만 원이야.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너 완전 부자네.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원래 용돈을 아껴서 조금씩 모은 돈이 이렇게 큰 돈이 되다니. 그리고 여기 상가 투자건은 어떻게 된 거야? 2020년에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화해서 도심 상가 건물 두 채를 샀어요. 어디에? 을지로랑 종로 쪽이에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위치가 좋아서 선배가 부동산 시세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대박이네. 현재 시가로 치면 각각 4억, 5억 정도 돼.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더니 선배가 말했어요. 부동산까지 합치면 총 21억 정도 되는 것 같아. 21억. 믿어지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며 살던 제가 실은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안전하게 살 곳을 구하고 싶어요. 아이도 있고. 아이? 선배가 깜짝 놀랐어요. 임신했어요. 7주째. 축하해. 그럼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겠네. 선배는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을지로 상가 건물 옥탑에 괜찮은 공간이 있어.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살만할 거야. 제 건물 옥탑에서 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전세로 나간다고 하면 되고, 실제로는 내 집이니까 보증금 걱정도 없지. 며칠 뒤 저는 을지로 상가 건물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낡은 외관이지만 위치는 정말 좋았어요.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병원이나 마트도 많았죠. 옥탑 공간은 30평 정도 되는 펜트하우스형이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살만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2주 후 저는 을지로 상가 건물 옥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혜성 선배가 도와줘서 간단하게 인테리어도 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그때부터 저는 두 가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임신부로서 병원에 다니고, 저녁에는 투자자로서 공부하는 생활이었어요. 임신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임신한 예비 엄마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남편분은 뭐 하세요? 의사예요. 너무 바빠서 오늘도 못 왔네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에는 노트북을 열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일하는 강북종합병원과 장미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립병원 재단에 대해서요. 회계사 출신답게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공시자료를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장미라 아버지의 병원 재단이 최근 2년 동안 무리한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신관건설에 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대부분 대출로 충당했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네. 혼자 중얼거리며 계산해봤어요. 현금 흐름도 빠듯해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파다 보니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신관건설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건설사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고 공사비도 시세보다 비쌌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 정혜성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지금 시간 있어요? 응. 무슨 일이야?
병원 재무제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일 사무실로 가져와. 다음 날 선배는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서연아, 이거 정말 심각한데.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발견한 건설, 특혜 의혹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게 언론에 나가면 큰일 나겠네. 선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아, 혹시 복수할 생각이야?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제 아이와 저를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다시는 누가 저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고 싶어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줄게. 어차피 이런 부정은 밝혀져야 하니까.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재단의 약점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상당한 자료가 모였습니다. 건설 과정의 문제점, 회계 조작 의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출처의 불투명성까지요. 이 정도면 충분해. 선배가 두꺼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야? 조용히 압박해 볼 생각이에요. 제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재단의 주요 대출 은행들과 접촉해서 부실 대출 검토를 요청하는 거였어요. 물론 익명으로요. 그들이 자금 압박을 받으면 더 이상 남의 인생을 함부로 망칠 여유가 없을 거예요. 현명한 방법이네. 며칠 뒤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정혜성 선배의 인맥을 통해 은행 관계자들에게 병원 재단의 부실 경영 정보를 흘렸어요. 효과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원 재단 쪽에서 추가 담보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시작이네. 뱃속 아기가 이제 4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줄게. 그렇게 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누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될 거였습니다. 함부로 무시했던 며느리가 얼마나 큰 준비를 해왔는지 말이에요. 임신 5개월에 접어들면서 제 배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로 상가 건물 옥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평온했어요. 아침이면 근처 전통시장에 나갔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싱싱한 사과를 고르면서 뱃속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콩알이, 오늘은 빨간 사과 어때? 엄마가 골라줄게. 아기의 태명을 콩알이라고 지었거든요. 처음 초음파에서 콩알만 했던 모습 때문이었죠. 아이고, 예쁜 엄마네. 몇 개월이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5개월 됐어요. 남편분은 뭐 하시나? 의사예요.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정혜성 선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을 점검했습니다. 병원 재단 압박 작전이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지난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큰일 났어. 선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병원 쪽에서 추가 담보로 개인 보증을 요구받았대. 장미라 아버지가 직접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이야. 정말요? 그뿐만 아니야. 신관 건설사에서도 공사비 성급금을 요구하고 있어. 선배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자금 흐름이 많이 빡빡해진 것 같네요. 맞아. 우리가 흘린 정보 때문에 은행들이 재검토를 시작한 거야. 며칠 뒤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훈이 일하는 강북 종합병원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병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간호사들 월급이 밀린대. 선배가 업계 소식을 전해뒀습니다. 수술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장비 교체도 미뤄지고 있어. 뉴스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북 지역 병원들의 경영난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서
중소규모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기사에서 도훈이 일하는 병원 이름도 언급되었어요. 간호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우연히 도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만난 간호사가 얘기해줬어요. 강북종합병원 최도훈 과장님 아시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병원 사정이 어려워져서 의료진들이 많이 그만뒀대요. 그분도 하루에 수술을 너무 많이 하셔서 쓰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뱃속 콩알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이상해. 아빠 걱정하고 있는 거야.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훈의 지친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혹시 그도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그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임신 7개월이 되면서 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시장 갈 때도 천천히 걸어야 했어요. 콩알이 많이 무겁지. 엄마도 힘들어.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이 점점 확실해졌거든요. 그즈음 정혜성 선배에게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연아, 병원 재단 쪽에서 구조조정을 검토한대. 구조조정이요? 신관 건설을 중단하고 일부 사업부를 정리할 예정이래. 장미라 아버지가 직접 결정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모양이야.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원했던 결과였지만 순수하게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선배,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서연아, 네가 한 건 부정을 밝혀낸 거야.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래도 그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결혼기념일에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모욕을 준 사람들이야. 선배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임신 8개월, 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산부인과 정기검진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몇 주 후면 만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검진을 마치고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출산이 다가올수록 혼자서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아, 괜찮아? 돌아보니 병원 복도 끝에서 도훈이 동료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뺨이 쏙 들어가 있었죠. 요즘 수술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우리 병원도 간호사가 절반 이상 그만뒀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이 제 쪽을 보지 못하게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의 지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콩알아, 엄마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뱃속 아기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당했어요. 부정을 밝혀낸 것뿐이었으니까요. 우리 둘은 누가 뭐래도 서로의 편이야.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 거야. 복수의 의미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다시는 다른 누군가가 저에게 당했던 일을 겪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자 몸이 정말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정혜성 선배가 출산 준비를 도와줬어요. 병원은 어디로 정했어? 강북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하려고요.
좋은 선택이야. 거기 의료진들 실력이 좋다고 소문났어. 며칠 뒤 그 병원에 가서 출산 계획을 상담받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정일이 11월 중순이시네요. 순산하실 것 같아요. 혼자 와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병원을 나오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정말 아기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콩알아, 엄마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줄게. 우리 함께 당당하게 살자. 아직 모르고 있었죠. 출산 당일에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출산 한 달 전인 10월 중순, 저는 을지로 옥탑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북 지역 병원들의 경영난을 다룬 기사가 나왔어요. 수도권 중소규모 병원들이 간호사 부족과 운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중에 도훈이 일하는 강북 종합병원 이름도 언급되었습니다. 뱃속 콩아리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크게 자랐습니다. 콩알아, 엄마 마음이 복잡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정혜성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큰 변화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병원 재단에서 구조조정 발표했어. 신관건설 전면 중단하고 직원 30% 감축한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원했던 결과였지만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장미라 아버지가 직접 발표했어.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더라고. 그날 저녁,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 도훈과 함께 꿈을 이야기했던 밤이 생각났어요. 서연아, 나중에 우리도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자. 그럼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아이한테는 절대 소리 안 지를 거야. 그때의 도훈은 정말 다정했었어요. 어머니 앞에서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요.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훈이 일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사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월급이 3개월째 밀렸대. 선배가 업계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의료진들도 하나씩 떠나고 있어. 도훈이도 많이 힘들 것 같아.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10월 말 강남에 있는 오말분집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게 다 그년 때문이야. 오말분이 거실에서 소리를 질렸다고 해요. 서연이를 들인 뒤로 모든 게 꼬였어. 분명히 그년이 뭔가 했을 거야. 장미라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병원 상황이에요. 우리 병원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신관 건설을 중단해야 한대. 장미라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훈 오빠랑 빨리 결혼 발표를 해야겠어요. 병원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요. 그때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잔 듯 눈이 푹 꺼져 있었죠. 도훈아, 앉아. 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미라랑 결혼 날짜 정해야겠어. 엄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도훈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언제가 때야? 병원이 망하고 나서? 오말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 모든 게 다 서연이 때문이라니까. 그년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서연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시집 나간 여자인데. 그래.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사회실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오말분이 쏟아냈어요. 채권 회수 압박, 대출 조건 강화, 건설사의 성급금 요구까지.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서연이 그년 말고 누가 있겠어? 장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시기가 너무 우연이에요.
그때 도훈이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누구 때문인지 뻔하잖아요. 뭐라고? 병원이 무리하게 확장한 게 문제지. 서연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말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네가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그년 편이야. 편 가를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훈의 반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냉랭한 눈빛을 받고는 금세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도훈아, 네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해. 오말분이 차갑게 말했어요. 미라랑 결혼해서 상황을 수습해. 그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그날 밤 도훈은 병원 당직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였는데도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문득 서연과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촛불을 켜고 저녁을 준비했던 모습,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던 순간이요. 내가 너무 비겁했나? 혼자 중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편 을지로 옥탑에서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콩알아, 곧 만날 수 있어. 뱃속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정혜성 선배에게서 마지막 보고가 왔습니다. 병원 재단 쪽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꿨어. 신사업 진출도 포기하고 기존 사업 정리에 들어갔다고 해. 그렇군요. 서연아, 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은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의가 실현된 거죠. 복수라는 단어 대신 정의라는 말을 썼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변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며칠 뒤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예정일보다 일찍이었지만 병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콩아리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출산 당일에 어떤 운명적인 재해가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11월 14일 새벽 3시,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이른 시점이었어요. 아, 이제 시작인가? 배를 움켜쥐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는 통증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정혜성 선배에게도 연락했죠. 선배,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가고 있어. 10분 안에 도착할게. 선배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새벽이라 도로가 한산해서 병원까지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파? 아직은 견딜 만해요. 강북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도착했어요. 며칠 전 미리 상담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7분 정도요. 그럼 바로 분만실로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분만실로 향했어요. 정혜성 선배는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분만실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간호사들이 능숙하게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분만대에 누웠어요. 진통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뱃속 콩아리가 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응급수술로 급히 불려가셨어요. 네, 다른 산모분이 대량 출혈로 응급 상황이 생겼거든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병원장님이 대체 의사를 급히 부르고 계세요.
곧 다른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간 뒤 혼자 남겨졌어요. 진통이 더 심해지고 있었는데 의사가 없다니. 홍아라, 조금만 기다려줘. 배를 쓰다듬으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들어왔어요. 대체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수술복과 마스크를 완전히 착용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그런데 눈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환자분이시죠? 상태 어떠세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당신,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의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차트를 보던 그의 시선이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최도훈, 제 전남편이었어요. 왜 여기 있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지금은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진통이 더 심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아기를 낳기도 전에 비명부터 질러버렸어요. 아, 이럴 수가 있나. 도훈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어요. 환자 명단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님, 다른 의사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가능한 분이 안 계세요. 응급 상황이라. 그럼 다른 병원으로 가겠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또 진통이 왔어요. 너무 아파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으악, 서연아, 지금은 아이가 중요해. 도훈이 의사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상태를 먼저 확인해보자.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온 그가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자궁경부가 많이 열렸네. 곧 태어날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지금만은 의사와 환자야.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진통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 쉬고 힘 주세요. 의사로서의 본능이 도훈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떨리던 손도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조금 더 힘 주시면 돼요. 간호사들도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머리가 보여요. 조금만 더요. 도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전 남편이지만 지금은 제 아이를 받아낼 의사였습니다. 으악! 마지막 힘을 주었어요. 나왔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으아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도훈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작고 빨간 생명체가 팔다리를 바둥거리고 있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가 아기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야. 내 딸이 아니에요. 차갑게 말했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안녕, 내 사랑. 아기를 품에 안으니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도훈은 처치를 마치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출산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아버지 란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 제 아이 맞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관없어요. 이제는, 서연아, 나는 오늘 일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이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아기가 제 품에서 작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잠시 데려가서 처치하는 동안 도훈과 저는 침묵 속에 있었어요.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서연아, 이제 가보세요.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도훈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뒤 간호사가 아기를 다시 데려왔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저 아기를 다시 품에 안고 보니 도훈을 닮은 부분도 있었어요.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이 아이는 온전히 제 아이였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둘이서 살자.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 오말분과 장미라가 병실로 몰려올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마지막 대결의 시작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파 7전 남편이 받아낸 첫 울음. 아기가 태어난 직후 분만실은 고요했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의 첫 울음이 멈춘 뒤 찾아온 침묵이었어요. 도우는 아기를 처치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는 수백 번 해본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심장 소리가 정상이에요. 간호사에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기를 깨끗이 닦아주고 다시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은 손가락들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예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눈매가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그 말에 도훈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제 시선과 마주쳤는데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처치는 다 끝났어요. 도훈이 출산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란 앞에서 펜이 멈춰 있었어요.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가인이요. 가인,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좋은 이름이네요. 아버지라는 결국 비워둔 채 서류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간호사들이 나간 뒤 도훈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의사 선생님. 서연아. 당신이 여기 있는 건 의사라서지 남편이라서가 아니에요. 차갑게 말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를 받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거든요. 도훈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미안해, 서연아.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가 맞죠?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도훈의 어깨가 축 떨어졌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분만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가인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1시간 후 1인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정혜성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아기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선배. 가인이를 보여주니 선배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 의사가 도훈이라니 저도 몰랐어요. 우연의 일치였죠. 정말 우연이었을까? 선배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병원 담당자들이 응급대체 의사를 부를 때 산부인과 경력이 많은 의사 리스트에서 선택한 거야. 그럼 도훈이가 그 리스트에 있었던 거지. 자기 병원 사정이 어려워져서 외부 진료도 하고 있더라고.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어쨌든 끝났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서연아, 준비해야 할 게 있어. 선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데요? 도훈이 쪽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 무슨 움직임요? 오늘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까? 선배 말이 맞았어요. 오말분 씨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무언가 할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대비해두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요? 우선 친자 확인 문제부터. 만약 그쪽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육권 문제도 있어.
법적으로는 아버지에게도 권리가 있거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두고 벌써 이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쪽이 훨씬 유리해. 왜요? 도훈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임신 사실을 알고도 포기한 거니까. 그때는 임신 사실을 몰랐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유리해. 게다가 네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잖아. 선배가 서류를 꺼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들 준비해뒀어. 양육권 관련 법률 자료와 재산 증명 서류들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안전하게 준비하는 거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날 밤 가인이를 재우면서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평화롭게 키우고 싶었는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한편 도우는 병원 당직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직접 받아낸 것, 서연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비어있는 아버지란, 내가 정말 아버지가 된 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도훈아, 어디야? 병원에요. 엄마, 빨리 집에 와. 급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와서 얘기해.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어요. 어머니 목소리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집에 가보니 오말분과 장미라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앉아. 어머니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서연이가 애를 낳았다며? 도훈이 깜짝 놀랐어요. 벌써 알려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었어. 장미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애가 내 아이가 맞아? 어머니의 질문에 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맞구나. 엄마, 이제야 진실이 나왔네. 그년이 이혼할 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거야. 오말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우리가 속은 거잖아. 맞아요. 어머님,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 장미라가 거들었어요. 내일 당장 병원에 가자. 뭐 하러요? 당연히 그 애를 데려와야지. 우리 집안 혈육인데 남이 키울 수는 없어. 도훈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내 아이 맞잖아. 하지만 서연이가 키우고 싶어 해요. 그년이 뭔데 우리 손자를 키워? 절대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정리하자. 그날 밤 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의 작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가 정말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가인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인이 잘 먹네. 아기가 열심히 젖을 빨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오말분과 장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구나. 오말분이 소리쳤어요. 진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구나. 오말분이 병실로 뛰어들며 소리쳤어요. 장미라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인이를 품에 꼭 안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뭘 하긴, 우리 손자 찾으러 왔지. 오말분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저 애가 우리 집안 피라면 당장 데려가야 해. 손을 뻗어 가인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아이를 보호했어요. 손 대지 마세요. 뭐? 네가 뭔데 우리 혈육을 가로채? 장미라가 나서며 말했어요. 서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이혼한 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사기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혜성 선배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배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야? 오말분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한서연 씨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선배 옆에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지금 불법 침입과 강요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두시죠. 뭐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병실에 허가 없이 들어와서 신생아에게 해를 끼치려 했잖아요.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에 오말분의 기세가 꺾였어요. 정혜성 선배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대화 다 녹음됐어요. 우리 손자 찾으러 왔다고 하셨죠? 그게 뭐 어때서?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으시거든요. 이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니까요. 장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도 친자 확인을 하면 원하신다면 하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양육권은 산모에게 있어요. 선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병원 재단 관련 자료들이에요. 부정 대출, 건설업체 특혜, 회계 조작 증거들이죠. 오말분과 장미라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이런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다 알고 있어요. 300억 규모의 신관건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요. 정혜성 선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도훈이 들어왔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도훈아, 내 자식을 찾으러 온 거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빼앗으러 온 거죠? 도훈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엄마, 뭐라고? 서연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오말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가 지금 누구 편이야? 도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서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도훈아.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그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실패했어. 내게 너무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가인이를 꼭 안고 말했어요. 좋은 남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자격은 없고요. 그럼 나는 좋은 아빠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만이에요. 의사로서, 아버지로서만 책임을 다해주세요. 서연아,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혜성 선배가 오말분과 장미라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끝낼 생각이야? 끝내는 건 어머님들이에요. 병원 재단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며칠 뒤 뉴스에 병원 재단 비리 기사가 나왔어요. 부정 대출과 건설, 특혜 의혹이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오말분과 장미라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도훈은 강북병원을 그만두고 지방 공공병원으로 내려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가인이와 함께 을지로 옥탑으로 돌아왔어요. 가인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혜성 선배가 놀러 왔습니다. 어때? 육아는 힘들지만 행복해요. 가인이가 제 품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었어요. 네가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잖아. 혼자가 아니에요. 선배가 도와줬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뭐야? 가인이 키우면서 천천히 제 일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명문대 경제학과 출신의 실력을 활용해서 투자 컨설팅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언제든 도와줄게.
저녁이 되자 노을이 옥탑방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가인이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인아, 엄마가 말해줄게. 아기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남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가인이가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어요. 우리는 후자가 될 거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살 거야. 그날 밤 가인이를 재우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한서연으로 살겠어. 창밖에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6시개월 후, 저는 작은 투자 컨설팅 사무실을 열었어요. 가인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요. 가인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도훈이 한 달에 한 번씩 아이 용품을 보내뒀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옥탑방에서 바라보는 서울 하늘처럼 넓고 자유로운 삶을 말이에요. 여러분, 서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막막하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 안에는 생각보다 큰 힘이 숨어 있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도 서연이처럼 당당하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